DB투자금융 문홍철 파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 파트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어제 금통이었죠. 예, 어제였습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거 예, 저기 이 총재께서 제가 들었던 제일 그 기억나는 멘트는 네, 이런다고 해서 내년 1분기에 금리 벌써 이제 금년에 2번 올렸다고 내년 그렇죠. 1분기 중에 금리 인상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네, 그랬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제 오늘 왜 이렇게 시장에서는 금리가 오히려 더 떨어져요? 네, 어제는 특히 이 한은 총재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선생님이 와가지고 음. 너 좀 만져봐라, 혼나야겠다. 그리고 빠따를 한 5대 때릴 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대만 때리고 끝났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어제. 그러면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심하고 끝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은 그 채권에서는 그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네. 대략 내년도 말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얼마까지 올릴 거냐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이 네. 금통위 직전까지는 네. 그 금리가 1.75는 넘었고요. 거의 1.75에서 2% 사이까지는 그래도 올린다. 내년 말까지. 네, 그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이 돼 있었다. 예, 그러면은 뭐 연속 인상도 하고 내년에 대선이 3월이고 네. 한은 총재님의 임기도 그때인데 네. 그럼 이제 후임자 와서 또 올리고 음. 계속 그렇다는 얘기까지 시장에 반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어허. 이제 그래서 이제 매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럼 당연히 1분기에는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한은 총재님이 뭐 1분기에 올리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은 그렇게 아. 예, 무게를 두진 않았고 그렇구나. 다만 이 다음 이게 확실히 예. 그 쪽바닥에 있는 사람하고 이 전문가와 그냥 이렇게 어깨 넘어 보는 사람하고 차이라. 아니 뭐 저희 주식 하시는 분들도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뭐 가령 뭐 어느 날 금리를 뭐 올렸어요. 네. 오늘 금리 올렸는데 왜 금리 떨어져요?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예, 그 삼성전자에 비교하면 뭐 삼성전자 뭐 영업이익이 10조가 나왔어. 주가가 떨어져. 그런 거죠. 네, 미리 예상한 것 대비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제 금통위 이후로 네. 내년에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 보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그 계산기 두드리는 방법에 네. 따라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네. 내년 말까지 지금 1%예요. 올려서. 네. 모두 한 번에 0.25%포인트씩 올리니까 내년 말까지 그래도 1.75까지 올린다. 1.75까지는. 네, 그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어. 다만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한 1.5 그렇게 보고 저는 약간 채권 시장에 좀 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낮은 1.25까지 올리고 뭐 대선 있고 다 끝나는데 뭐 더 어떻게 올리냐. 그래서 1.25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도 사실 저 같은 저 채권 쪽에 그거 깊이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또 생각이 좀 꼬롬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 도대체 대통령 선거 앞두고 예. 어떻게 금리를 올려? 그것도 미국 연준보다 더 빨리. 그 예. 배경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보시죠. 네.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중앙은행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결국 이 나라의 그 정책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제일 큰 정책 목표는 뭘까요? 나라의 정책 목표? 네, 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정책 목표.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네. 뭐 가계 부채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 다음 정권 때까지도 어쩌면 대선의 판도를 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잖아요. 부동산이 떨어지는 게 그러면은 표가 더 나오는 거예요? 떨어진다기 뭐 떨어지면은 나올 아니면 수도 뭐 있겠지만 잡겠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실제 그 어떤 시그널을 줬는데 반응이 있다. 실제 제가 전에도 한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10월 달부터 주택 시장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취미 삼아서 시황을 좀 보는데 네. 최고가로 신고가로 이 거래가 되는 비율이 대략 한 60%가 넘었다가 네. 최근에는 대략 한 40% 혹은 그 이하까지 떨어져 왔고요. 또 부동산 실제 거래하시는 중개소 분들도 얘기하시기를
매도 호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매물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 네. 특히 그렇게 뜨거웠던 세종시하고 대구 쪽이 최근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거든요. 네. 이제 그게 10월 달부터 이제 금리가 막 오르면서 굉장히 그 분명히 부담을 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제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한은에서도 달성을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옛날에 혹시 그 기억나시나요?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네. 19년 동안 재직하다가 예. 이제 그만두고 영광스럽게 예. 퇴임했는데 네. 금융위기가 왔네. 어허.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그 금융위기의 뭐 일종의 원인 중에 하나로 너무 이전 의장이 사람들을 편하게 해줬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완화적인 정책 하에서 리스크에 대한 관념이 없어졌다. 그래서 위험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 이제 파생시장에서.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놈의 욕은 네. 장 좋을 때는 마에스트로 앨런 그린스펀 네. 하면서 찬양. 예? 네. 찬양 일변도였다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 2006년에 그 버냉키 취임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뭐 금융이 오니까 네. 이거 원흉이 그린스펀이야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전 세계 네. 중앙은행장이나 네. 이제 중앙은행에서 좀 한가닥 한다. 이런 분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그린스펀이었다가 갑자기 80년대 초에 엄청 욕먹고 퇴임하신 이 폴 볼커 의장으로 네. 다들 갈아타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죠. 가령 이번 한은 총재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보네요. 그동안 사실 금리를 많이 내렸었고 네. 그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뭐 한은의 탓을 하는 사람이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돈을 많이 푸니 일부 이제 책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책임론을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그래도 마지막에 금리 올리고 가면은 뭐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면피는 했고 뭐 이제 영광스러운 퇴임을 맞을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예. 아이고 우리 문파트장 보니까 막 질문은 막 쏟아지는데 이거 순서 정리가 잘 안 되네. 저기 파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 재지명 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 베팅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도박사들이 네, 네. 돈 걸고서 네. 하는데 거기는 확률이 70대 30 정도였습니다. 누가 7? 파월이 70, 브레이나드 브레이너드가 30. 중요한 건 그 절대 수치가 아니라 브레이너드가 대략 한 10에서 뭐 요 정도 놀다가 갑자기 30까지 갑자기 올라왔다? 30까지 확 치고 올라오니까 이거 기세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대선도 보면은 상대도 안 될 것 같다가 아니, 막판의 기세로 이제 확 올라와서 대선이 네.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기세라면은 브레이너드랑 반반인 것 같고 워낙에 늦게 발표를 했어요.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심사숙고를 했단 얘기인데 네. 야 그러면은 이거 파월이라는 어떤 무난한 답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걸 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파월이 됐고요. 브레이너드는 대신 이제 부의장에 지명받는 것으로서 약간 민주당 급진 의원들이랑 좀 협상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고 저는 반반이라고 봤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달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파월이 그때 그 지명되고 나서 뭐 이렇게 인상과 뭐 기자회견 비스무리하게 할 때 네. 인플레이션 파이터란 용어를 썼어요. 파이터라기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브레이너드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게 사실 이번 지명을 갈랐던 핵심이 아니었겠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파월과 브레이너드는요.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이 다릅니다. 파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완전 고용 형태로까지 네. 실업률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업들은 구인난이야.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 그럼 긴축해야죠. 파월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고용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네.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지표가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율입니다. 그래요. 은퇴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이번 판례비 위기 이전에 뭐 가령 100명 중에 한 70명 일했다면 지금은 한 65명이라고 이게 잘 안 올라와요. 70명까지 가야 이제 풀리 회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잘 안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게 추세적으로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기고 있어요. 어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너드 의장은 브레이너드 의장 아니죠. 전 이제 인준 이사는 야 이거 아직 노동시장에서 일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예.
아직도 노는 사람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또 상당수 그런 부분은 좀 취약계층일 것이다. 네. 뭐 그런 유색인종들이 네. 뭐 여성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긴축을 서둘러서는 안 되고 천천히 인내심을 발휘해야 된다. 현재 이런 얘기는 연준 내에서 소수파예요. 연준의 다수파는 파월 의장을 좀 더 지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브레이너드 의사가 확실히 이런 고용 면에서는 파월 의장과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바이든과 면담을 각각 다 했거든요. 예. 네, 면담을 할 때도 분명히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바이든이 현재 정치적으로 물가 상승 때문에 바이든이 많이 쫄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가 상승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 고군분투하고 뭐 중국이랑도 같이 우리 전략 비축유 방출을 하자. 뭐 관세도 한번 내려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상 파월이 연임을 하는 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최대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파월이 딱 연임되고 나니까 네. 그날부터 해서 하루 이틀 정도의 시장 반응은 2년물 같은 단기금리도 오르고 네. 뭐 실질금리도 막 오르고 그렇죠. 뭐 그런 시기였어요. 네. 거기다가 또 분위기가 요번에 뭐 어저께였나요? 그 FMC 의사록 나왔던 네. 거기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또 뭐 리차드 클라리다 무슨 제임스 블라디 이런 사람들의 논조가 네.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기도 하고 네. 저는 놀란 게 블라드는 테이퍼링 종료되기 전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뭐 가당키라기보다는 원래 블라드 의장은요, 약간 이제 관종 기질이 있으시고, 스스로 옛날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은 인플레이션의 폴라리스, 북극성이다. 북극성이다. 네, 북극성은 딱 이렇게 가운데 딱 안 움직이고 있는 모든 기준이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라드 같은 사람은 사실 인플레이션, 블라드가 뭐 옛날에 비둘기적일 땐 또 되게 비둘기적이고요. 또 매파적일 땐 또 되게 매파적 왔다 굉장히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관종 기질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대신 관종 기질은 있는데 연준 내 분위기를 슬쩍슬쩍 흘러주는 데는 제법 분위기에 이제 잘 타는 그런 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적어도 연준의 어떤 중위 값은 상당히 매파적인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블라드 총재가 얘기하기로는 뭐 테이퍼링이 끝나기 전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중의 긴축이 되는 거죠. 네. 이중의 긴축. 인플레가 진짜 심각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실제 인플레가 심각해질 거라고 보진 않는데 뭐 정말 내년에 뭐 한 초 가서 뭐 유가가 정말 100불 넘고 예. 뭐 유럽이 진짜 가스가 난리가 나서 네. 뭐 가스 가격이 두세 배 오르고 이러면은 뭐 미국도 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의 수치와 저희들의 시나리오를 본다면 뭐 그 정도까지 이중의 긴축을 할 정도는 뭐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바다장님 지금 네. 우리 저 카메라가 이거 한번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네.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이 방송 시작 전만 하더라도 다우지수는 800포인트 예. 지수 선물이 네. 800포인트 빠지고 나스닥 지금 저 보세요. 예. 1.3%예요. 그렇네요. 200포인트. 지금 예. 왼쪽에 미국 쳐 보세요. 예. 지금 개장 12 전이지만 빠졌네요. 12bp예요. 예. 7.4%예요. 네. 유가는 지금 한 3불 넘게 5%가 빠졌어요. 네. 전략 비축류 방출 갖고도 끼고도 안 하던 그 유가가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여기 재밌는 게 최근 며칠 동안에 뉴욕 시황이 보면은 뭐 파월 재지명 이후 인플레 기대 심리는 꺾이는 대신에 뭐 실질금리 명목금리가 올라서 네. 기술주가 좀 휘청했네 하는데 네. 저렇게 하루에 12bp나 빠질 분위기인데 네. 나스닥이 또 빠지니 이제 또 시황이 또 다른 논조로 또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처음 듣는 어떤 그 가설 예. 저게 그러면 안전자산 매수인가요? 오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새로운 누 변이. 저 뉴가 아니고 누죠. 그게 저도 옛날에 그 건담 아시나요? 건담? 예, 건담. 일본 만화 건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누 건담이라는 건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게 뉴 건담인 줄 알았어요. 뉴 건담이 새로울 뉴자에서 뉴 건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누 건담이더라고요. 그 그릭 문자에서 약간 V자 비슷하게. 그 소문자가 V고 대문자는 N. 예, 이게 그렇게 알파 맞습니다. 베타 알파 델타 뭐 해갖고 예. D 정도 갔는 게 지금 N까지 간겨. 그렇죠. 변이가. 변이가 하도 많이 나서 그 누 변이. 누 변이. 그러니까 이제 뭐 스파이크 돌기가 뭐 30개씩 된다고 하면 뭐 잘 세포에 달라붙어가지고 감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델타 변이보다 심하다고 하니 뭐 치명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치명률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염되면 사람들이 그냥 중국 같은 경우에 다 막아버리고 뭐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쓰고 있는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사람들이 겁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고 뭐 네. 미국은 아니라고 쳐도 네. 그러면은 아마도 경기 우려가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금리는 빠지는 게 맞는데 뭐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나스닥도 일단 지금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동안 우리가 팬데믹 때 사실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은 좀 충격을 받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특정 기술주들은 오히려 나중에 좀 수혜도 입지 않겠나? 뭐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왜요? 왜 수혜를 입어? 사람들이 이제 누 바이러스가 퍼지면 만약에 네. 퍼지면 네. 그럼 이제 또 방구석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작년 같은 그 논리로 그렇죠. 또 넷플릭스나 들여다봐야 되고 불황주다. 예, 불황주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불황주. 불황주. 예,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고 밖에 서비스 안 쓰고 네.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서비스 뭐 우리가 주로 기술자라고 하는 몇 개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식들이 뭐 상대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 뭐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저하들은 왜 저런 것 같아요? 비트코인 4.84, 이더리움 7.91. 지금 낙폭이 저런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 코인을 하셨지? 아니 하진 않고 에이, 하셨지. 아닙니다. 안 하셨어? 아주 옛날에 했고요. 아주 옛날에서 뭐 2014년 15년 그때 어. 했고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그냥 까먹고 들고 계시지 그러셨어? 그게 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 제가 왜냐면 그때 뭐 돌이켜 보면은 비트코인을 이제 샀다가 몇 주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걸 보고 샀다가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뼈아픈 손절매를 하고 그다음부터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있었는데요. 얘가 뭐 거의 1억까지 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코인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네. 자산 배분의 가장 원칙 중에 하나는 상호 상관성이 낮은 자산을 편입하면 전체적인 성과를 올리고 위험을 낮춘다에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개념에도 그렇죠. 뭐 상관관계 높으면 오를 네. 때는 같이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져보면 그렇죠. 그러면 후자의 뭐 경우는 그냥 의미가 없죠. 아작인데.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이 자산 배분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 없으시겠지만 왜?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실 때는 뭐 보통 이제 몰빵을 하거나 몇 개만 이제 사시니까 자산 배분도 돈 많은 사람 얘기지.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안 하고요. 국민연금 정도 되거나 뭐 보험사 정도 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이유는 저희 주요 고객들이 네. 이제 돈 많은 고객들이시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자산 부분을 보고 있는데 원래 이 코인은 상관성이 전통 자산과 좀 낮은 자산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은 빠질 때 다 같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코인을 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코인의 특히 이제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가 글로벌 중앙은행의 유동성이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올해 중으로 봤을 때 원래 이제 코인이 좀 주기적으로 올랐다 뭐 횡보했다 올랐다 횡보했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3년 주기 정도가 있는데 이번 주기 옛날에 한번 그 몇 달 전인가 비트코인이 3만 불이 잠깐 깨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2만 9천 몇 불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쫙 올라와서 예. 최근 고점까지 또 왔는데 그때 이게 깨졌나라고 봤는데 과거 주기론상으로는 그때가 무너질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또 그때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있었던 네. 때여가지고 지금은 아니다.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누가 그런 거를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런가 보다 했더니 진짜 올라갔더라고요. 물론 저는 사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준이 테이퍼를 개시했어요. 네. 이미 11월 중순부터 테이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고 혹시라도 가속화될 수도 있고. 근데 저의 유동성 모델에 따르면 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의 관련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주기론도 대충 지금 마무리 주기로 오고 있고 약간 오늘은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변수 중에 그러한 주기론과 특히 돈 감아 들이는 게 사실은 답이 없거든요. 이 유동성 축소에는 특히 이제 자산들 전체가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향권에서는 코인도 조금씩 뭐 제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뭐 그렇게 재미는 좀 없을 수 있는 혹시 국면으로 누운지 니은지 네. 이거 핑계로 야들 이거 전부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돈 풀자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다만 저희가 누가 어떻게 변이되고 확산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다만 델타 변이의 사례를 보면 결국 뭐 약간 그때가 9월이었던 것 같아요. 9월, 10월에 약간 사람들이 폐쇄도 하고 직장도 좀 문을 닫았다가 그 이후에 한 두어 달 지나서 다시 백신의 효과가 있으면서 부스터 샷을 맞으면서 괜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그 부스터 샷의 효과를 만약에 누가 누 바이러스가 무효화시킨다. 뭐 그런 얘기는 오늘 좀 뉴스상 있더라고요. 기존 백신을 뭐 효과를 저는 뭐 상당히- 백신 관련해서 뭐 네. 뉴스에라 뭐가 캐도 저는 안 안 믿더라고. 믿으시나요? 처음에 화이자 모더나 네. 저거가 무슨 뭐 백신 개발했다고 지랄을 뭐 난리 칠 때 무슨 확률적으로 뭐 네. 얼마를 갖다가 한다고. 네. 이거 뭐 부스터 아니라 부스터 몇 방을 맞아도 뭐 돌파 감염에 그렇죠. 그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건들 알고 짓겠냐고 그 숫자를. 뭐 맞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면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니 저는 이게 만약에 부스터샷이나 기존의 백신의 효과를 뭐 무효화시킬 정도의 변이다. 그러면은 이건 게임 체인저일 것 같고요. 저기 주간 전망대에 저 네. NH 강성원 연구원도 나오시고 대신에 갑자기 공동락 의원님. 네 공동락 네. 위원도 나오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문파트장이 네. 사파는 사파두마 본인이 말하는 그 어둠의 자식들 맞아. 제가 좀 톤을 완화시키면서 얘기하는데도 그 정도면 그쪽에 네. 공동당 네. 위원이랑 네. 강성원 위원은 네. 그렇게 이렇게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끄집어내다 보면은 네. 자산시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보시더라고. 네. 뭐 또 약간 그때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 큰 회사시잖아요. 또 리테일도 많고 네, 저희는 뭐 리테일도 별로 없고 이제 큰 회사가 상대적으로 이제 아니고 그런 큰 회사에 비하면은 우리 문파트장 특유의 촉으로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이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보던 이런 어떤 그 변동폭, 네. 금리든 환율이든 네. 주식이든 예. 이게 그냥 어쩌다 생길 수 있는 변동성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뭔가의 전조로 보이세요? 촉으로. 제가 사실은 촉이 별로 안 좋아서 네. 촉으로 말씀드리면은 별로 신빙성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평소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국제도 자금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분들도 돈 빌리러 은행 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은 돈 빌리러 어딜 가냐면 이제 글로벌 달러 시장으로 갑니다. 그 달러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하는데 은행이 막 안 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은행도 뭐 돈이 없고 네. 뭐 정부에서 대출 규제하고 예. 그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리도 그런 비슷한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달러죠. 그 돈은 달러예요. 네. 달러를 빌려주고 빌려올 때 그 자금을 빌리기가 얼마나 쉬운가에 대한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인덱스를 저는 계속 보거든요. 네.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저 같은 좀 변태적인 사람들만 보는 좀 특이한 지표인데 네. 그게 이상하게 원래 4분기 초부터는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네. 달에. 그게 오히려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원래 9월 말은 분기 말이라서 나빠요. 원래 나쁘고.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예. 안 돌아오고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걔는 연말에 굉장히 나빠집니다. 왜냐면은 연말에 누가 돈을 빌려 주려고 합니까? 다 회수하려고 그러지. 해마다 연말에는 좀 그런 게 있죠. 달러 펀딩에 고생들을 하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 펀딩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연준은 금리 올린다 그러지. 테이퍼링 하지. 달러 빨아들인다 그러지. 갑자기 홍단지 어딘지에서 중국에 있는 그 회사들의 달러채, 아시아 달러물들 네. 상당히 가격이 최근에 안 좋거든요. 네. 부동산 업체들. 네. 그리고 지금 뭐 뉴스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지금 헤지펀드들이 글로벌리 올해 상당히 성과가 안 좋습니다. 이 헤지펀드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이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데 이 캐리 트레이드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그나마 돈도 못 벌었어. 캐리 트레이드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뭐 돈 못 번 건 정도가 아니라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아마 연말 전에 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누 바이러스가 그러한 자금 회수, 자금 축소에 대한 욕구를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달러 자금 시장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좀 연말에 뭐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려서 네. 연말에 달러 조달하시는 분들이 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나비 효과처럼 음. 정말 글로벌 자금 시장 그리고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말씀은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문파전장 나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최근에 왜 우리 장 열리기 전에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불쩍불쩍 제 NDF 시세 네, 난리친 거. 네, 제 기억에 3번 있었는데 네, 지난 주말까지. 예, 지난주 주말까지. 네. 요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어. 뭐 제가 외환 쪽을 계속 보긴 하는데 글쎄. 약간 그건 저는 그 중에 이제 한 번이 딱 기억납니다. 갑자기 아침에 1202원 가던 날. 예, 누가 이제 네. 뭐 전화를 확 해가지고 네. 저는 뭐 그렇게 아침에 그렇게까지 맹렬하게 보진 않으니까 네. 갑자기 오늘 뭐 딜미스 난 거 아니냐 뭐 혹은 왜 갑자기 1200을 넘었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때 뭐 그럴 만한 재료는 없었고 그래요. 실제 장 초반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고 뭐 외환 당국이 해명까지 했죠.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거는 이게 분명히 뭔가 불안 요소가 있는데 원래 이제 방구가 잦으면 뭔가 큰 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외환 시장의 격언 있잖아요. 딜미스는 반드시 도달된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저희가 좀 올해 거의 유일하게 달러 강세, 그러니까 환율 상승을 얘기했던 이제 하우스였는데 네. 올해도 한 1,200원을 뭐 추석 때 한번 갔었고 이미 NDF 시장 쪽에서는 최근에도 약간 흐름이 쉽지 않고 네. 글로벌리 달러는 또 강세 흐름이 완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외환 쪽에서 좀 흔들거리는 게 저는 뭐 결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도 환율에 굉장히 민감해서 저는 이제 수출 쪽에 내년 뭐 지금은 아닌데 내년 초에 수출의 YOY 성장이 많이 둔화되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역기저 효과 아니면은 절대 규모가 줄면서? 역기저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네. 절대 규모는 줄지 않죠. 왜냐하면 절대 규모가 줄면 마이너스고 아, 그렇겠지. 성장세가 이제 준다는 수출 건데. 증가율이 줄어든다. 그 말씀을. 근데 늘 금융시장은 절대 규모가 아니라 성장세에 훨씬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이 YOY 성장세가 수출이 올해 거의 뭐 5, 60%까지 갔다가 지금 뭐 20%대예요. 앞으로 10%대 혹은 0% 근처까지 내년 초에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얘가 늘 환율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올해도 환율이 뭐 5, 60%대에서 고점 치고 떨어지면서 환율도 1,150원을 뚫고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초까지는 수출이 바닥을 보기 전까지는 환율도 약간 말씀하신 대로 상승하려는 좀 폴짝폴짝 뛰는 흐름들이 좀 계속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자금 시장의 좀 네. 이상한 움직임 네. 그것도 아마 그 NDF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봅니다. 그게. 네. 그러니 그걸 갖다 이렇게 그 현상을 갖고 딱 정반대의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 그 문파트장님도 자주 그러시고 저도 그 경험상 그랬는데 딜미스가 됐건 시스템 오류가 됐건 네. 차트에 흔적이 남는 거는 네. 머지않은 시기에 가더라 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곧 갈 것 같다 하는 그것도 있고 예. 또 다른 시각은 그거죠. 자꾸 그렇게 해서 겁먹고 던지라. 예. 그러면 주하겠다는 세력들이 예. 따로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완전 정반대의 시각도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막 하도 장이 어수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시선이 가는데 그나마 이제 좀 줄이는구나. 지수 선물 흐름이. 그래요. 그리고 저기 지금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 우리 지금 이번 주 초에는 뭔가 좀 새로운 기대감을 품게 했던 우리 증시인데 채권하시는 분 입장에서 지금 주 후반으로 오면서 네. 2,900 지지 여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주식은 저희 일단 하우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별로 경제나 이런 거에 좋은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하우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증권사가 주식 안 될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저희 하우스는 좀 특이해서 주식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말씀하신 지지는 좀 안 된다고 아마 저희 전략가의 생각은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희 주식 전략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그 하우스뷰의 제일 근거는 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가 내년도에 강세가 되는 쪽으로 여전히 상반기에 보고 있고 계속 강세가 이어진다. 특히 이제 수출의 흐름을 보면 네. 수출이 주가하고 똑같이 가요. 우리나라의 수출이랑 우리나라 코스피랑 대보면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저가 내년도 수출의 흐름이 성장세가 둔화되는 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성장세가 둔화되는 흐름이라면 주식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좋게 보는 하우스는 아니고 물론 저희 하우스는 되게 소수 의견이고 대부분의 하우스분들은 이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저희 그 주식 하시는 전략가는 특히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뭐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조금 고평가됐다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러면 저 금융투자업계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보자. 우리 DB투자금융은 증권사죠. 증권사죠. 그렇지만 솔직히 개인들 주식 매매, 국내 주식 매매 별 관심 없죠. 요즘 뭐 해외 주식도 런칭하고 관심이 없진 않은데 돈이 안 되죠. 여러 가지 다른 비즈니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비즈니스. 네, 그게 이제 같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 금융투자업계에 이제 그거는 옛날처럼 무슨 뭐 객장이 됐건 전화가 됐건 뭐 모바일이 됐건 네. 이 주식 샀다 팔았다 하는 그쪽 부문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수익 모델이 아니에요. 증권사의 수익의 비중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로 금융 상품을 갖다가 주로 이제 고객들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회사마다 차이는 좀 있고요. 차이가 있어요. 이제 삼성증권처럼 그 고객 웰스 매니지먼트 쪽이 강한 데가 그게 핵심이죠. 네. 핵심이고 뭐 그리고 뭐 부동산도 많이 하고요. 부동산. 네, 부동산 많이 하고 뭐 기본적으로 채권 비즈니스도 굉장히 크고 네. 뭐 주식 위탁 수수료 지점 이것도 하고 있고요. 뭐 IB 업무들이 또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뭐 IB 업무라는 게 이제 그 주식 관련된 IB도 있지만 채권 관련된 IB도 있고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퍼져 있습니다. IB는 뭐 워낙에 다양하니까 네.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증권사들이 뭐 여기서 깨지면 여기서 돈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수익원이 좀 다변화된 차원이고요. 뭐 다만 이제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가령 뭐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도적으로 위탁이랑 이제 사실 위탁도 돈을 버는 게 그 수수료는 아니고 네. 이제 자금 대여 쪽으로 이제 많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은 확실히 고객 자산 이쪽이 돈이 많이 되는 쪽이죠. 저기 환율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우리 또 문파트장님은 환율 보시는 분이니까 네. 터키 리라 요새 장난 아닌데. 뭐 터키 리라가 그 완전 깨작살 난다고 해서 우리가 쫄 건 없죠. 좀 과거 대비해서 좀 다른 현상인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보통 옛날에는 이제 어디 하나 망가지면은 네. 이 리스크가 다른 데로 전이된다. 네. 이게 가장 큰 위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터키는 그 터키 증시 보셨어요? 터키 증시는 터키 증시도 날라가. 네, 날아갑니다. 성장률도 터키가 괜찮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오늘도 저희 회사에서 얘기하시기를 야 이거 터키 여행 가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터키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옛날에 유로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유로를 쓰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 혼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터키는 그냥 통화가 절하되면 그냥 엄청난 뭐 수출 내지는 뭐 해외 관광객으로 그냥 뽑았으면 우리 그 되고요. 2018년 여름에 그 왜 터키 명품관 북적북적거리고 그때 그랬었죠. 그때 비행기값 빠진다고 막 맞습니다. 명품 사러 갔었어요. 다니고 네. 관광 다니고 했잖아요. 그때 코로나 오기 전에. 그 혹시 이제 좀 발빠르신 분들은 뭐 터키에서 파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웹상으로 그냥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옛날에 한번 베네수엘라 통화가 폭락했을 때 베네수엘라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막 구매하시던 분들이 되게 있었고 근데 그거 아시나요? 뭐예요? 터키가 전 세계에서 전 세계는 모르겠는데 그 유럽 사람들이 주로 서양 분들은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신 분들이 거의 80%잖아요. 나이 드시면. 네. 근데 이 터키에 가면은 그렇게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왜요? 예. 그거 예. 이슬람 사람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머리를 심어서 머리를 심어서 거기서 터키에서 심는 거죠. 터키가 그 기술이 제일 발달돼 있답니다. 머리 심고 그거 자리 잡을 때까지 감고 붕대를 다니는 감고 거예요? 있었던 건데 이제 터반이 아니고 원래 기본적으로 싸고 기술도 좋고 근데 요즘은 더 싸졌을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혹시 조금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말씀드리면 아마 터키가 환율도 싸졌고 가서 이제 수술 받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럼 터키 말 난 김에 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그 네. 오래된 지론 네. 고금리가 고물가를 유발한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은 무슨 논리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거 증명만 하면 그 노벨상감이요. 근데 그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그 블라드 총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뭐라고 했었냐면 네. 저금리가 저물가를 유발한다. 저금 뭐 그 말이네. 저금리가 거꾸로네. 디플레를 야기한다. 저금리가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아, 근데 이게 에르도안 얘기랑 완전 반대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같은 맥은 이제 맥은 같네. 극과 극에서 완전히 같은 거죠. 우리가 아는 그 경제 교과서의 그 상식적인 그거하고 다른 얘기네. 전혀 다릅니다. 네, 전혀 다르고요. 글쎄요, 뭐 에르도안 대통령이 경제를 뭐 전공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 에르도안의 터키의 경제를 되게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유심히 보고 있냐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일종의 실험을 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실험이고 터키 같은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지금 건데 전년비 CPI가 20%예요. 그게 공식적인 숫자고 글쎄 맥주 가격이 뭐 한 달 만에 15%씩 오르는 나라라고 하는데 한 달 만에. 근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물가와 자산 가격에 대한 네, 상관성을 많이 봤는데 네. 이 퍼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물가가 4에서 15%까지는 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과거 수백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주식시장을 연구해 본 그 논문들이 많은데 네. 그 논문상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어. 다만 15% 이상 뭐 20% 이상 간다. 그러면 퍼가 확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또 이제 더 밑으로 뭐 2% 혹은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퍼가 또 확 떨어지는 약간 이게 종 모양의 흐름을 만들어서 저는 어쩌면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종 모양의 진실을 본 게 아닌가. 즉 물가가 40-50% 이상만 아니면 뭐 한 15% 정도면 경제 성장도 도모하고 기업들 주식도 막 날아가고 있고 경제도 좋고 사실 그리고 또 우리가 터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가 오르고 환율 저런 모양이어서 힘드세요? 라고 물어본 적은 없잖아요. 네, 정작 터키 사람들은 뭐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 사람들이 직접 물어봐서 뭐 삶이 괴롭지 않으십니까? 혹은 뭐 실업률이 지금 높아졌나요? 이걸 사실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교과서에 익숙해져 있고 네.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보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비판적인 내용밖에 네. 이제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정작 아무 일이 없어요 지금 그 터키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또 주가가 좋다는 건 또 약간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옛날 그리스랑은 좀 다르게 보고 있고 되게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삽하기 때문에 에르도안의 저 새로운 실험이 그냥 속으로는 혹시 성공할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일말의 기대를 또 그런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야 지금 문 파트장님 하신 말씀 중에 저한테 이렇게 꽂히는 거는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외신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적 시각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직접 제일 좋은 거 이제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혹은 뭐 살만하냐 요새? 그렇죠. 혹은 뭐 터키어를 제가 못하니까 터키어로 터키 뉴스를 찾아보든지 그런 게 그나마 좀 객관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지지율 떨어진다는 기사도 보입니다만 에르도안 같은 사람이 또 그것을 터키에서 통하나 봐요 국민들한테. 이제 사실 뭐 푸틴도 비슷한 유형이지 않겠습니까? 좀 강력한 어떤 권력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회에서 할 말하고 강력한 국방력이나 원 오브 스트롱맨이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국민들이 원할 수도 있죠. 잘하면. 뭐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게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너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잘하는 한은 또 괜찮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초심을 또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시스템이긴 합니다. 이 독재라는 게. 근데 뭐 지금 자체는 일종의 독재 국가들이 뭐 다들 그렇게 나쁘지 않게 하고 있고 이 독재 국가의 특징이 그래요. 처음엔 잘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잘 되면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근데 이제 안 좋은 건 이 사람이 없어지거나 혹은 초심이 변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제도라는 게 뭐 사람들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민주제도가 뭐가 좋아 이렇게 사람들 뭐 싸우기나 하고. 근데 이제 민주제도가 최선은 아닐지라도 이제 그 차선은 될 수 있고 뭐 차악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지. 뭐 지도자가 뭐 옛날 플라톤이 얘기했듯이 설인 정치 잘하면 제일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하도 오래 들었던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이제
거기에 그걸로 인한 본격적인 결국은 바이러스인가? 맨날 그 연준의 성명서나 기자회견 내용 보면 네, 향후 경제 경로나 통화 정책은 바이러스에 달려 있다 늘 이랬는데 그렇죠. 그 말을 실감하는 오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어떻게 테이프링 향후 뭐 현재까지 잡혀 있는 긴축 쪽으로의 방향 우리가 많이 두려워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바이러스라는 변수를 뺀다면은 그건 오히려 반겨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봤을 때 네.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음. 늙어 있고 늙고 있고. 기본적으로 힘이 없고 늙고 있고. 늙고 있고 음. 체력 자체가 굉장히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어떤 스티뮬러스 팩을 주입하면 잠깐 이제 살아났다가 그걸 빼면은 다시 가라앉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거든요. 뭐 이번이라고 뭐 크게 달라졌다고 볼 근거는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았고 어둠의 자식들 인정. 어찌 보면 속병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골병이 더 들었을 수도 있다. 팬데믹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안 좋게 보는 입장이고요. 뭐 일단 지금 당장은 어쩌면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연준이 가속도를 낼 수도 있어요. 네. 긴축에 대해서. 네. 그거는 어쩌면 굉장히 경제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즉 떨어지는 경제는 더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 뭐 저는 분명히 연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연준이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경제를 좀 내년까지 혹은 내후년까지 이제 보는 입장에서 어쩌면 지금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축을 강하게 하면 저희는 사실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에 에너지 쪽은 공급이 우위고 물류 병목이나 임금 병목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방향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절벽의 상태, 즉 갑자기 멈추는 거죠. 이런 상태를 보고 있거든요. 아하.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긴축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 긴축이 한번 빨라지면 항공모함 같아서 방향을 잘 안 바꿉니다. 그냥 한번 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에는 어쩌면 인위적인 경기의 둔화 속도, 저희가 침체나 뭐 마이너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예. 올해 요만큼 성장했다가 예. 내년 요만큼 성장하면 예. 벌써 요만큼 까먹은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조금 우리가 뭐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마음속에 좀 안전벨트를 매시고 대응을 하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아주 웃으면서 생글생글 눈웃음 쳐가면서까지 아주 싸한 얘기를 하고 가시네. 그래요. 네. 오늘도 네. 이렇게 좀 또 새겨 들을 만한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